전주역 플랫폼에는 설 연휴를 앞둔 사람들의 숨결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소리, 이어폰 너머로 새어나오는 음악,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젊은 부부의 빠른 걸음. 그 모든 움직임 속에서 박정희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왼손에는 한지로 곱게 싼 보자기 꾸러미가, 오른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꾸러미 안에는 사흘 전부터 직접 만든 약과와 한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찹쌀 반죽을 손으로 빚던 그 오후,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던 겨울 햇살의 온도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마디마다 새겨진 세월이 반죽을 치댈 때마다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지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몸은 나이를 잊습니다.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열흘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엔 올라오시면 좋겠어요. 애들도 보고 싶다고 하고.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정희는 그 다정함을 오래 음미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오라고 한 것은 생각해보면 꽤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에 날짜를 적으며 마음속으로 메뉴를 짰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좋아하는 잡채, 작은 손자 준호가 꼭 집어먹는 동그랑땡. 가족의 취향을 기억하는 것은 그녀가 오래도록 지켜온 방식이었습니다. 서울행 KTX에 오르며 정희는 창가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73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오늘은 어딘가 조금 가벼웠습니다. 보자기 꾸러미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주 시내의 지붕들이 물러나고 이내 너른 겨울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추수가 끝난 노는 누렇게 엎드려 있었고 군데군데 서 있는 허수아비들이 바람에 소매를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교단을 떠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그 시절, 그녀는 매 학기 마지막 날 교실 창문을 통해 운동장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풍경을 눈에 담아두면 방학 내내 그 에너지가 자신을 지탱해 준다고 믿었지요. 가르치는 일이란 결국 누군가의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는 일이었고 그 지켜봄 안에서 그녀 자신도 해마다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조용했습니다. 한옥마을 근처 작은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과 매주 한 번 모여 책을 읽었습니다. 외롭다고 느낀 적도 물론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리듬 안에서 하루를 다스리는 데서 오는 고요한 만족이 더 컸습니다. 어떤 날은 종일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불리는 일은 다른 감각을 깨웠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 그것은 교직 생활 30여 년이 그녀 안에 새겨놓은 본능 같은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문을 두드릴 때,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올 때, 느끼던 그 긴장과 충만함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연락을 해올 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꺼낼 때, 그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쓸만한 사람이라는 안도를 느꼈지요. 기차는 속도를 올렸습니다. 들판의 빛깔이 조금씩 흐려지며 차창에 정희의 얼굴이 겹쳐 비쳤습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현관 거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파마 머리를 가볍게 다듬고 자주색 니트를 여미고 코트 단추를 위에서부터 천천히 채웠습니다. 손주들에게 처음 보이는 얼굴처럼 단정하게. 73년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거울 속 눈빛에는 분명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 들판 위로 낮은 구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눈이 내릴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정희는 보자기 위에 두 손을 포개며 저녁 식탁을 그려보았습니다. 손주들이 둘러앉아 젓가락을 뻗고 민수가 소주잔을 들고 며느리 수연이 웃으며 국을 더 떠주는 풍경. 그 상 한가운데 자신이 빚은 약과가 놓여 있을 것이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차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설 연휴의 서울을 향해 그녀의 기대를 싣고, 그러나 그 기대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정혜 자신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플랫폼 위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희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소리,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발걸음들. 명절을 앞둔 서울역은 늘 그랬듯 북적였습니다. 그 안에서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나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기대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합실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누군가와 마주쳐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고쳐 잡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리다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역 도착했어요. 짧게 쓰고 전송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대합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자기 꾸러미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약과 냄새가 은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겠지만 그날 아침 기름을 두른 팬 앞에 서서 뜨거운 김을 맞던 감각이 문득 손바닥에 되살아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받았습니다. 엄마.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나 지금 서울역이야. 아, 그래요? 오늘 오시는 거였어요?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오라고 했잖아. 설 전에. 아, 맞다. 근데 저희가 어제 미리 모였거든요. 처가 쪽이랑 같이. 오늘은 그냥 쉬는 날이에요. 그게 다였습니다. 해명도 아니었고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설명이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그래.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합실 천장은 높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끊임없이 흘러다녔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에 드문드문 피어난 검버섯, 관절마다 굵어진 마디. 이 손으로 반죽을 빚고 모양을 잡고 기름에 튀겨냈습니다. 누군가의 식탁을 떠올리며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습니다. 수연의 SNS 알림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게시물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이었습니다. 환하게 차려진 밥상, 아이들이 손을 모아 절하는 모습, 민수가 웃으며 잔을 들고 있는 사진. 마지막 사진에는 온 가족이 소파에 기대어 앉아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수연이 올린 문구는 짧았습니다. 설은 미리 모여야 제맛. 완전체. 완전체. 정희는 그 단어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분노가 먼저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밀려온 것은 그보다 낮고 조용한 무언가였습니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늘했습니다.
자신이 그 사진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처리되었다는 사실. 연락 한 통 없이도 설명 한마디 없이도 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지 않은 골목에 국밥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 여자가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떡국 하나요. 명절에 혼자 앉아 떡국을 시키는 노인이었습니다.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주문을 적고 돌아섰습니다. 정희는 그 무심함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뜨거운 그릇이 놓였습니다. 하얀 떡이 국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짭조름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손을 잡은 부부, 아이를 아는 아버지, 통화하며 걷는 젊은이. 저마다의 명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행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들이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면 아니 아무 말 없어도 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경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그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녀 자신이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필요할 때 부르고 필요 없을 때는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 그것이 가족 안에서 그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떡국이 반쯤 비었을 때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자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서러움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차분한 무언가. 오래 묵혀두었던 질문이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국밥집을 나왔습니다. 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보자기 꾸러미가 팔에 걸려 있었습니다. 전주까지 다시 가져가야 할 약과와 한과. 아무도 먹지 않을 것들. 그러나 그 꾸러미를 버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전주행 기차표를 끊으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서류철을 꺼내야겠다고. 숫자들을 다시 들여다봐야겠다고. 자신이 지난 세월 이 가족 안에서 무엇을 해왔는지 차갑고 분명한 눈으로 마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주 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보일러를 켜지 않고 나왔던 것입니다. 정희는 신발을 벗고 들어서며 손끝으로 벽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부엌과 거실이 그대로였습니다. 닦아놓은 그릇들, 정리해둔 도마, 아침에 갠 행주.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낯설었습니다. 보자기 꾸러미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고 싶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일러가 켜지며 파이프를 따라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정희의 손은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철이 2권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직 시절 것이었고 하나는 퇴직 이후 가족 관련 지출을 정리해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2번째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교사 시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숫자는 기억보다 정직하다는 것을 그녀는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민수 부부가 전셋집을 구할 때였습니다. 목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했고 그녀는 퇴직금의 절반을 보탰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자리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자 준호의 영어 학원비가 2해 동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민수의 작은 사업을 시작할 때 들어간 자금, 차량 할부 보증, 지은의 대학원 등록금. 숫자들은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연필로 합산을 해보았습니다.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더하고 또 더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전화 통화가 있었고 머뭇거리는 목소리가 있었고 그녀가 괜찮다고 말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니까 괜찮아요가 아니라 엄마니까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던 시간들. 합산된 숫자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기억 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형태를 갖추며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희는 연필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동백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금액이 아까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지원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필요할 때 전화가 오고 채워지고 나면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 리듬이 너무 오래,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이 무엇을 닳게 했는지 그녀는 이제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오후에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젊은 여자였습니다. 정희는 자동이체 내역을 모두 조회해 달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항목들이 떴습니다. 민수의 통장으로 나가는 월정액, 수연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생활비 보조. 2건이었습니다. 이 2건 중단하고 싶어요. 직원이 잠깐 올려다보았습니다.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오른손 검지로 도장을 눌렀습니다. 찍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누군가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정희는 잠시 입구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바람이었습니다. 죄책감이 올 것 같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오래된 피로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새 노트 한 권을 샀습니다. 빈 노트였습니다. 계산을 하며 주인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저녁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줄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들을 천천히 써 내려갔습니다. 기록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것도 있었고 자신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생각났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명절마다 늦게라도 전화를 했습니다. 짧더라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희는 펜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관계는 모두 같지 않았습니다. 피가 같다고 같은 무게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받아들이는 것이 늦은 일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 보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생각이 서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노트를 덮고 이불을 펼쳤습니다.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민수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창 너머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라고. 이 하루는 내 하루라고.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것은 오전 11시였습니다. 정희는 텃밭에 물을 주다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조리개를 내려놓고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에 손을 모은 채 어깨를 약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거실에 마주 앉기까지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주전자를 올리고 찻잔을 꺼내는 동안 수연은 식탁 앞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그러나 눈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차를 따랐습니다. 연한 보리차 빛깔이 찻잔에 고였습니다. 일정이 헷갈렸어요. 제가 착각을 해서.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반복이었겠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수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사업도 그렇고 애들 학원비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힘들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이 자신에게 연락 한 통 없이 명절을 보내도 되는 이유가 되는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했겠지.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보내주는 돈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말 안 해도 됐겠지. 그냥 있어도 오겠거니 싶었겠고. 수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반박하려다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나쁜 마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게 당연해진 거겠지. 정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를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분명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불편하게 느꼈는지를. 나는 후원자가 아니에요. 민수 어머니지. 수연이 눈을 내려 깔았습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짧은 사과였습니다. 많은 것을 담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그 짧음이 오히려 진심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거창한 말은 때로 거리를 만듭니다. 괜찮아요. 그녀도 짧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차를 마셨습니다. 보일러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동백나무 가지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보자기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서울역에서 가져온 그 약과와 한과였습니다. 가져가요. 수연이 멈췄습니다. 애들 줘요. 내가 만든 거니까. 수연이 꾸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대문을 닫고 나서 마당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수와는 아직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그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자동이체를 중단한 것을 알게 되면 민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계가 한동안 서먹해질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끝까지 했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오래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중에 제가 내려갈게요. 정희는 문자를 읽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답장을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금 뒤에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오면 밥 해줄게. 저녁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몇 줄 적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적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랑과 지원은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같은 말처럼 써온 세월이 길었지만 이제는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것과 주지 않으면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것 같아 주는 것은 달랐습니다. 정희는 오랫동안 두 가지를 섞어왔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전구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빛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와의 대화도 유언장 문제도 앞으로의 생활 방식도. 그러나 오늘 이 하루가 그 길의 첫 걸음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알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지은이 내려온 것은 설 이틀 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첫 기차를 탔다고 했습니다. 전주역에 도착했을 때 볼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대문을 열자 지은은 배낭을 맨 채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반갑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달려오는 대신 조용히 손을 드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왔어. 짧은 인사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정희는 뒤돌아 부엌으로 걸어가며 미리 반죽해둔 전 재료를 꺼냈습니다. 지은이 배낭을 내려놓고 손을 씻은 뒤 자연스럽게 옆에 섰습니다. 저 도울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가 퍼지고 부침개가 노릇하게 익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은 뒤집개를 잡고 능숙하게 전을 뒤집었습니다. 말없이 일하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정희는 잠시 프라이팬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괜찮아. 서울역에서 그냥 돌아오셨다고 들었어요. 지은이한테도 말이 갔구나. 아빠한테 들었어요. 걱정됐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어 손녀를 보았습니다. 지은의 표정은 조용했습니다. 걱정인지 미안함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눈빛이었지만 그 눈빛이 진심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나 이제 괜찮으니까. 지은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면 돼요. 뭔가 해주려고 안 해도 되고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을 접시에 옮겨 담으며 잠시 눈을 내려 깔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할머니면 된다는 말. 교사였던 시절부터 그녀는 역할 속에 살았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어야 했고 가족에게는 어머니이자 지원자이어야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곧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오래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언제부터 피로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은의 말이 그 피로에 조용히 손을 얹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둘이서 차린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지은은 잘 먹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설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은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니 창밖으로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떡을 꺼냈습니다. 사골 육수는 전날 밤에 미리 우려두었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며 소금으로 간을 맞추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지난해 설에도 재작년 설에도 혼자 밥을 먹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혼자가 결핍처럼 느껴졌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의 식사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부엌이 자신의 공간이었고 이 아침이 자신의 아침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단정하게 시작하기 위해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뚝배기에 국물을 담고 떡을 얹었습니다. 상을 차리다가 문득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명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유언장을 고쳐 쓴 것은 보름 전이었습니다. 민수에게 집중되어 있던 재산 분배를 조정했습니다. 지은의 몫을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지은이 하고 싶다던 공방 창업에 쓸 수 있도록 조건 없이. 그것이 벌이나 보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관계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응답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선 것은 국이 다 끓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의자에 앉으며 눈을 비볐습니다. 정희는 뚝배기를 상 위에 올렸습니다. 먹어. 지은이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맛있다. 세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 글자가 어떤 긴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뚝배기를 당겨 앉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동백나무 위로 아침 빛이 얹혔습니다. 지은이 문득 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전구 언제 단 거예요? 정희가 바라보았습니다. 처마 끝에 작은 전구가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다리를 꺼내 직접 단 것이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도. 왜요? 정희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화나게 해두고 싶었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끄덕임안에 무언가 이해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날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애들이랑. 정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래. 오면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조용히 작게.
정희도 웃었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와의 대화가 남아 있었고 앞으로도 서운한 날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관계란 한 번의 결심으로 매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오래 살며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은 달랐습니다. 기대에서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그 기대는 서울역에서 무너졌고 서류철 앞에서 다시 보였고 낯선 침묵 속에서 천천히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엌에서 손녀와 마주 앉아 뜨거운 국물을 마시는 이 아침 안에서 정희는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초대받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자리. 스스로의 삶에 스스로를 초대한 사람의 아침. 처마 끝 전구가 낮에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